더 근원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국 자본주의의 상태, 그것이 계엄을 초래한 아주 좀 깊은 원인이다. 저는 자본에 너무 찌들려가지고 저부터 바뀌어야 뭐가 세상이 바뀌던지 이런지 알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이동하려고 그러면 자비 내고 댕겨야 되고 우편물이라도 붙이려면 우표 사야 되고 당연히 자본주의 거물망 안에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옳다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문제 있다고 느껴야 되는가? 문제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거물망 안에서 살지만 거기에 찌들어 살면 살수록 더 쪼달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아닌데 하는 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꾸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면 대안이 가능해질 100%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야. 자본주의 거물망 안에서는 자본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투기하고 남보다 더 빨리 뭐 돈 구멍 찾아 나가고 그래서 머리를 써서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600조 규모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 털어먹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달려간다면 나라 전체가 이상해지잖아요. 작가 속에 첫 문장이 자본과 권리에 굴종하지 않고 나답게 살자 원칙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이 딱 첫 번째 문장이더라고요.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계신 철학이신지. 그렇죠. 예. 자본과 권력이 굴종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끊임없이 제 스스로 다짐하는 과정이 저를 살리는 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나 학술적인 그 견해나 이런 거를 왜곡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할 작업이겠지만 끊임없이 천착한다 그러죠. 계속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가듯이. 저희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누구신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또 써왔는데 네, 85년도에 서울대 중요한 거는 61년도에 경남 마산 신을동 달동네 출신이라는 거. 네. 원래 태어난 거는 중앙동이에요. 중앙동이 어디냐면 지금 우방 아파트 있는 그 인근이에요. 그 부둣가 근처에 판자촌 출신인데 부모님 가난하게 살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오로지 공부만 했죠. 지금 아이들처럼. 근데 대학 가서 머리가 깨면서부터 내가 학문의 길 또는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게 되었고 독일 유학했던 5년 동안의 과정이 세상을 또 완전히 새롭게 보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삶의 방식이나 학자로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쇄신하는 과정이었어요. 혹시 학력의 언급을 살짝 피해 가시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서울대에서 하시고 이제 경영학과 학사, 석사 공부하고 이제 독일 가서 박사를. 제가 처음에 연락을 드렸던 거는 그 민들레 글 보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사회죠. 길거리에 그 노름판에서 돈 놓고 돈 먹는 거는 야바위죠. 일종의. 그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시스템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돈 놓고 돈 먹는 방법은 돈을 가진 자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아도 좋아요. 은행에 빌리면 되니까 또는 주식으로 끌어모으면 되니까 일단 돈을 가진 자가 원재료와 건물과 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사서 상품을 만드는 다음에 그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게 이윤이 플러스가 돼서 그렇죠. 조금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부가가치라고 봐도 돼요. 큰 차원에서 보면. 부가가치 중에 이제 이익을 뽑아가는 건데 그래 돈 놓고 돈 먹는 사회가 자본주의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하는 가운데 이윤을 불려나가는데 그러면 그 이윤이 어떻게 해서 불어나느냐. 물건만 모아놔가지고 이게 저절로 가치가 불어날까요? 안 불어나잖아. 누군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불려내는 거죠. 물론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꼭 생산직 노동자들만이냐?
관리자들이나 중간 역할, 심지어는 기업가나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느냐.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 노동이 들어가 사람이 움직여야 가치가 불어나지. 비중으로 보면 일반 노동자들이 불리는 비중이 90% 이상이겠죠.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내는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렇게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화폐, 상품, 가치, 자본, 노동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 이게 이제 자본주의고. 예를 들면 아까 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5,000원짜리 신발이 있고 나이키 신발이 있으면 기능상으로는 똑같은데 나이키가 몇 배는 더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뭐 부가가치를 인정해서 그 값에 사는 건데 그것도 노동이 더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키 신발이. 이제 무형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사는 건데 그게 노동력이 더 투입돼서 더 비싼 값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놔놓고 브랜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고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질적으로도 기능상으로나 디자인으로나 더 많은 인간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투입된 거에 비례해가지고 그대로 매길 수도 있지만 좀 부풀릴 수는 있어도 전혀 근거 없이 동일한 두 가지 물건에 브랜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팔지는 못하죠. 금방 들통나죠. 그 어쨌든 더 많은 인간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제 숫자로 대응해가지고 그 추가로 투입된 노동력만큼만 더 많이 받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사기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기성이 또 통용되는 이유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심리적 가치 때문인데, 그 경제적 가치로만 보면 노동의 요소가 있지만 사회적 내지 심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통한 우위의 확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 정도 급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활용하는 건데. 민들레 글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나는 이번 내란의 저변에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 증식 위에 깔려있다고 본다. 맞아. 라고 시작하는 그 글이었는데 온갖 많은 이야기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그 더 근원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국 자본주의의 상태, 그것이 계엄을 초래한 아주 좀 깊은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란 사태 이전에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윤율이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수익성이 만약에 늘어나고 모두가 흥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노사정위원회도 하고 온갖 민주적인 제도를 해가면서 아주 포장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경상도 말로 짜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인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질적으로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의 수익성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지고 또는 노동자가 가지고 가는 목보다 자본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크고 소위 말하는 기존의 성실한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인가 이런 관점에서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게 확인되니까 이 불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솟구쳐 나오는데 촛불 광장에 우두머리 내지는 대한 언론의 우두머리가 사살 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사회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 배경에 불평등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나 투기 경제의 강화인데 사실 부채나 투기 경제는 일종의 허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이윤 남기고 하는 그거조차도 배신해가지고 돈 안 되는 건데도 돈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아파트를 우리가 1억에 사서 10년 동안 살고 나면 5천만 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2억 3억이 되고 막 요즘 10억이 되고 아파트 한 채에 뭐 50억 되고 이거는 좀 크레이지 상태잖아요.
이런 게 허구 가치라는 거지. 그다음에 회사가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상품이 얼마나 팔리고 돌아가는가와는 무관하게 상품이 잘 팔린다 해도 그 상품이 엉터리라면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되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에 두더라도 그냥 투자해가지고 상품이 막 팔려서 이윤이 불어나가고 이런 걸 반영해서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야 원래 실물 경제에 걸맞는 가치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수들이 투입돼 갖고 주가를 갑자기 부풀렸다가 팔아먹고 갑자기 또 추락하면 또 와장창 샀다가 또 부풀려서 팔아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죠. 그런 부분이 팽창할 정도로 실물 경제가 튼실하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날 전두환식, 박정희식 때려잡아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냥 이 강제노동 수용소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경제적 요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했던 거죠. 직접적인 경제 권력들의 위기, 예를 들면 기업의 위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한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식의 계엄령이 직접적인 해답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자본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안정적인 자본 정식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한계에 오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까지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자본의 과업을 대신 수행했다고 볼 증거는 어느 누구도 뭐 수사에서도 밝혀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보면 이 미국 자본주의가 80년대 이후로 소위 신자유주의 단계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 이전에 뉴딜로 상징되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노동자 권리라든지 사회복지도 올려주면서 국가가 공공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 부흥을 해주는 시스템이 한계에 오자 80년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가능하면 발을 빼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재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게 25년 정도 돈이 좀 됐어요. 그래서 자본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게 파산 선고 난 게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고 새로운 자본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식의 좀 강력한 대안.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잡았다고 해도 트럼프식의 대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외국에서 계속 전쟁도 일으켜가면서 군수물자 팔아먹어가면서 영역 확장하고 트럼프가 좀 더 거칠다. 오바마가 좀 더 얌전하다.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차이를 잘 발견하지 못할 정도이고 특히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재등장한 것 좀 더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미국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트럼프식의 거칠은 방법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대안의 가능성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 차원을 좀 염두에 둔다면 한국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뭐 어쩌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같은 긴급 사태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추측은 들죠. 학술적으로 이렇게 옵션을 보면 가장 좋은 자본의 관점은 외피적으로 민주주의의 외피를 둘렀지만 자본 정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동세계나 일반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자본의 가치 정식이 유지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그게 계속 52시간 문제라든지 뭐 계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운동 파업이나 이런 태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 속에 계엄 사태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얌전한 자본 정식보다는 거칠은 자본 정식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각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 과연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면 와 박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지옥이 왔겠죠. 성공했다면. 직접 번역하신 책을 찾아보면서 지금의 사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 파국이 온다라는 책은 그 안젤름 야페라는 그 유럽 학자가 쓴 책인데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가치 정식을 끊임없이 한다 그랬죠. 처음에 투자한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시장에 가서 등가 교환을 해야 비로소 가치 증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간에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품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결국은 인간의 노동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경쟁적으로 작동하죠. 혼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혼자만 있는 경우에 자본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죠. 공산당식 자본주의.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기술 혁신을 하고 조직 혁신을 하잖아요. 바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를 살려주는 성공의 요인인데 그 성공의 요인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1시간에 1개 만들던 사업장이 이거를 생산성 혁신으로 10개를 만들어버려. 1시간에. 그러면 10개 만들어진 10개의 제품 각각에 들어간 인간 노동력은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예전에 1시간에 1개 만드는 인간 노동력인데 이게 갑자기 생산성이 올라서 10개 만들어버려. 각각에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장에 가면 돈으로 표현이 되지만 시장 가기 전에는 내가 1시간 동안 에너지를 투입했다. 2시간 동안 투입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1시간 동안에 10개를 만들었으니까 각각 안에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각이 품는 그 노동의 가치. 아까 가치라고 할 적에는 물자의 가치보다 가치를 불려나가는 거는 인간 노동이 들어가서 가치를 불린다고 했잖아요. 인간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거는 불릴 수 있는 가치가 줄어드는, 가치 자체도 줄어들고 잉여 가치도, 그러니까 더 불어난 가치가 잉여 가치인데 그것도 줄어든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은 되지만 다른 기업을 때려 눕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내가 거두어 들이는 가치는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거의 총체적인 결론이 아까 말한 평균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특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는 있죠. 그러면 왜 어리석게도 개별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산성 혁신을 하느냐? 다른 회사에서 한 시간에 1개 만들어서 이걸 10만 원에 판다고 해봐요. 나는 1시간에 10개 만들어서 이걸 시장에 겉모양이 똑같으니까 10만 원에 팔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사실상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거야. 10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10개 만드는 거를 시장에 가서 8만 원에만 팔아도 나는 10,000원짜리를 8만 원에 파니까 7만 원 더 남기죠. 시장 가치보다 훨씬 다운시켜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차액을 내가 쥐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는데 그거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형성된 차익일 뿐이지 다른 모든 회사들이 내하고 똑같은 생산성 방법으로 10개씩 만들어내면 그 차익이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경쟁은 달려가고 피말리는 경쟁이 회사마다 일어나지만 인간 노동력을 계속 실업자로 만들고 방출하면서 인간은 줄이고 비싼 기계 투입해가지고 더 인간 노동 가치는 줄어든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이윤율이 이제 점차 떨어진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미래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서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관점보다는 이 좀 허구적이잖아요. 실질 가치 10,00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8만 원에 판다는 거는 허구적인 부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주식이나 투기로 가면 더 허구적이지만 이제 그런 허구성이 강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겠느냐.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도무지 이윤율이 안 받쳐지면 새로 쫙 제로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전쟁이나 파국이 온 다음에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파국의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이제 그 책이죠. 물건 사라고 나라에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줘서 소비를 올리면 안 될까요? 거칠게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모든 것이 기계화된 시스템에서 과연 이 인간 노동이 안 들어간 가치의 생산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값비싼 기계 사느라고 빚진 걸 갚기도 어려워지는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는데 그 기본소득은 어디서 오는가? 재벌들이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법은 돼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비견되는 돈맥경화, 돈이 안 도는 그 돈을 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좀 여유분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뭐 시장을 좀 살릴 수는 있겠지만 3개월 이상 깎아. 어떤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제가 제시한 거는 3단계 변화 이론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 계엄 사태를 좀 예전처럼 정상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정상성의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회조차도 제대로 안 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계엄 직전의 상황에서 통과시켜야 될 개혁 입법들 이런 게 통과가 안 되고 기본권 보장 안 된 게 많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정상성 속의 비정상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뭐 언론도 그대 지금 현재처럼 최소한 가짜 뉴스 없어지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도민일보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늘 강조하는 게 구독자 수, 그다음에 그 뭐 슈퍼 채트를 하나요?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존의 화폐 상품 경쟁 이윤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걸 상상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짓궂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머리로는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당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자본주의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맞아요. 이거 외에는 제가 상상을 사실 이 시스템 말고 어떤 시스템이 있지? 그냥 상상 자체가 잘 안 돼서 지금의 제 또래 친구들도 봐도 어떻게든 이 돈을 더 벌어서 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사다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어떤 퀘스트를 깨듯이 이 나이 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를 네 잘못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제 같은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왼쪽 귀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그 돈의 물신이라고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돈의 물신에 빠져 있는 그 상태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돈벌이에 성공해도 내면은 공허해져.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남을 짓밟거나 자연을 파괴해야 또는 남을 속이거나 해야 어마어마한 부가 생기기가 쉬우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를 축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 좌절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해도 공허해지고 실패하면 낭패가 되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체 그림을 보면 뭐 도사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60평생 넘게 살면서 학자의 양심으로 정리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의 구도가 이제 그렇게 잡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 허한 이 구석을 메울 게 뭐지 할 적에 제 같은 이야기를 해놓는 사람이 있어야 설사 제가 죽고 없더라도 책이라도 남겨놔야 이런 길이 있었네 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소 황당하거나 이상적으로 들릴지라도 원래 진리 탐구하는 게 학자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 그러니까 돈의 이치를 따져보니까 한계가 보여. 성공해도 정말 참으로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쉽고
실패하면 정말 낭패가 되는 게임.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한계가 왔을 때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자적 양심으로 꾸준히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